강남구에 위치한 김재욱의 호화로운 저택은 서울의 다른 부유층 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복잡했다. 45세의 부동산, 재벌 김재욱은 5년 전 척추 손상 사고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에 대해 냉정했다. 완전한 척수 손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저택의 정원에는 매일 아침 정원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하우스키퍼들은 철저하게 청소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상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재욱의 약혼녀이자 전담 간병인인 박수진이었다. 38세의 박수진은 이전에 성공한 모델로 활동했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김재욱의 사고 이후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를 돌보는 데 헌신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오빠,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요? 박수진이 김재욱의 침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김재욱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잘생긴 남성이었지만 한때 활력 넘치던 몸은 이제 쇠약해 보였다. 생각보다 괜찮아. 오늘 아침에는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영양제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유럽에서 온 특별한 의사가 처방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박수진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활짝 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자 물론이지. 네가 날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알아. 김재욱이 대답했다. 박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앉았다.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모든 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김재욱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어때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해. 박수진은 곧 휠체어를 가져와 김재욱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저택의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다.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다. 김재욱의 휠체어가 정원 테라스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에는 이미 풍성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녹즙도 있어요. 오빠의 건강에 정말 좋을 거예요. 박수진이 말하며 진한 녹색 음료가 담긴 유리잔을 건넸다. 김재욱은 음료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항상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해주는구나. 당연하죠. 오빠가 건강해지는 것이 제 가장 큰 소원이에요. 박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저택의 철제 대문 너머에서는 한 작은 소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12살의 이민지는 고아로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이 부유한 동네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구하거나 작은 심부름을 해주고 돈을 벌었다. 민지의 눈은 특별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읽는 능력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이 저택과 그 안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 아저씨는 항상 휠체어에 앉아 있어. 하지만 때때로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봤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지는 않은데 민지는 혼잣말을 했다. 민지가 대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정원사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마. 정원사가 소리쳤다. 민지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그 순간 김재욱이 고개를 돌려 그녀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민지는 그의 눈에서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 무슨 일이에요? 박수진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이 한 명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 김재욱이 대답했다. 박수진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잠시 경계심이 스쳤다. 녹즙을 다 드세요, 오빠. 찬 채로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김재욱은 잔을 들어 녹즙을 마셨다. 맛은 쓰고 이상했지만 그는 이미 그 맛에 익숙해져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박수진이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예상한 반응을 확인하는 듯한 톤이 있었다. 갑자기 좀 피곤해졌어.
아마도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김재욱이 대답했다. 박수진은 빠르게 휠체어를 움직여 그를 실내로 데려갔다. 그들이 떠난 후 민지는 다시 대문 근처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 아저씨 아침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저 녹색 주스를 마신 후에 갑자기 기운이 빠진 것 같아. 민지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이 패턴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며칠 동안 이 저택을 관찰하면서 그녀는 김재욱이 항상 그 녹즙을 마신 후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오후 박수진은 김재욱을 침실에 두고 외출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다른 가정부가 김재욱을 돌봤다. 민지는 이 패턴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담을 타고 저택의 뒤쪽으로 들어갔다. 보안은 철저했지만 작은 소녀의 날렵함과 결단력은 그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했다. 그녀는 부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주방장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다. 민지는 기회를 노리며 기다렸다. 한편 김재욱은 침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에게 영원히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때때로 그는 다리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환상일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일까? 김 선생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김재욱이 대답했다. 가정부는 트레이에 약과 물을 가져왔다. 박 여사님이 꼭 이 시간에 약을 드시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테이블에 놓아두세요. 가정부가 나간 후 김재욱은 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약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박수진은 항상 그것들이 유럽의 전문 의사가 특별히 처방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의사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저택 밖에서는 민지가 여전히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부자 아저씨와 그의 예쁜 약혼녀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 근처에 도착했다. 그녀는 담 뒤에 숨어 박수진이 주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박수진은 녹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믹서기에 넣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은 박수진이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갈색 병을 놓치지 않았다. 박수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병에서 몇 방울의 액체를 녹즙에 떨어뜨렸다. 뭐지? 민지는 속삭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수진은 녹즙을 저어 액체가 완전히 섞이도록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민지가 전에 본 적 없는 종류의 표정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거의 잔인해 보였다. 민지는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박수진은 김재욱에게 해로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김재욱은 그의 개인 비서와 함께 서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부동산 제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초의 비서, 강남 프로젝트의 최신 보고서는 어떻게 됐지? 김재욱이 물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김재욱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의 몸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적어도 아침에는 그랬다. 오후가 되면 그는 항상 피곤하고 혼란스러워졌다. 오늘 오후에는 더 이상 미팅이 없습니다. 박 여사님이 사장님이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김재욱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비서가 떠난 후 김재욱은 창가로 휠체어를 몰았다. 그는 자신의 넓은 정원과 그 너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그 도시를 정복했었다. 그는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자 중 한 명이었고 미래는 밝아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비계가 무너졌다. 그는 3층 아래로 떨어졌고 그의 척추가 부서졌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은 그 당시 그의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의 회복 과정 내내 그를 지원했다. 그들은 사고 1년 후 약혼했다. 김재욱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러나 최근에 그는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민지가 정원문을 통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중단되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이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거리의 아이들 중 하나였다. 김재욱은 손을 들어 그녀에게 인사했다. 민지는 놀라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손을 들어 인사를 돌려주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왠지 이 낯선 소녀의 존재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지는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더 강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안녕? 김재욱이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서 뭐하니? 김재욱이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김재욱은 웃었다. 내 집이 그렇게 재미있니? 네. 민지가 말했다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저씨는 왜 항상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김재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고가 있었어. 내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정말요? 하지만 민지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너 뭘 봤니? 김재욱이 궁금해했다. 민지가 대답하려는 순간 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박수진이 정원으로 걸어 나오며 물었다. 민지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김재욱은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아이랑 잠깐 얘기했어. 박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오빠, 이제 들어가요. 곧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김재욱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지가 숨어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박수진은 김재욱의 휠체어를 밀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민지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민지는 결심했다. 난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저택 근처에서 잠을 청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와 박수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저 부자 아저씨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새벽이 밝아오자 민지는 이미 김재욱의 저택 담벼락 근처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밤새 이 부자 아저씨와 그의 약혼녀에 대해 생각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녀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저택 안에서는 박수진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따랐다. 김재욱이 깨어나기 전에 그의 특별한 녹즙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주방 창문 근처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녀는 작고 날렵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박수진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믹서기에 넣고 있었다. 또 그 이상한 음료를 만들고 있네. 민지는 속삭였다. 박수진은 주위를 살핀 후 주방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병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몇 방울의 액체를 녹즙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확신했다. 박수진은 김재욱의 음료에 뭔가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수진 씨, 오늘의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박수진은 재빨리 병을 상자에 넣고 캐비닛에 숨겼다. 네, 좋아요. 잠시만요. 민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창문에서 멀어져 정원의 관목 뒤로 숨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편 김재욱은 침실에서 막 깨어나고 있었다. 아침은 항상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선명한 시간이었다. 그의 머리는 맑았고 때로는 다리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환상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빠 잘 주무셨어요? 박수진이 트레이를 들고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트레이에는 아침 식사와 그 익숙한 녹색 음료가 있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꽤 괜찮게 잤어.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정말 좋아. 다행이네요. 오늘은 중요한 화상 회의가 있으니 체력을 유지해야 해요. 박수진이 트레이를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화상 회의 내가 모르는 일정인데? 김재욱이 궁금해했다. 박수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어제 초에 비서가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부산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예요. 김재욱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그런 회의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단순히 잊어버린 것일까? 아, 그래. 미안해. 기억이 안 났어. 그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괜찮아요. 오빠는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가끔 잊어버리는 건 당연해요. 박수진이 말했다. 자, 녹즙 먼저 드세요. 회의 전에 기운을 차려야 해요. 김재욱은 녹즙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녀의 커다란 눈과 경계하는 표정. 그는 왜 그 거리의 아이가 자신의 생각에 자꾸 떠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래요? 음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박수진이 물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어. 김재욱은 잔을 들어 녹즙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쓴맛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오늘은 전체 다 마셔야 해요. 유럽 의사가 특별히 강조했어요. 오빠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대요. 박수진이 말했다.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머지 녹즙을 마셨다. 곧 그는 익숙한 무거움이 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생각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느꼈던 선명함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제 씻을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박수진이 말했다. 그동안 민지는 저택 주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저택 안으로 들어가 그 의심스러운 액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오후 박수진은 다시 정기적인 외출을 위해 저택을 떠났다. 민지는 이것이 정기적인 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수진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약 2시간 동안 외출했다. 민지는 담을 넘어 저택의 뒤쪽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부엌 뒷문이 때때로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정부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원에서 신선한 허브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문이었다. 운이 좋게도 문은 열려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부엌은 비어 있었다. 점심 준비가 끝나고 저녁 준비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캐비닛 어디였지?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침에 박수진이 작은 병을 꺼낸 캐비닛을 찾아야 했다. 몇 분간의 조심스러운 수색 끝에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높은 선반 위에 작은 상자. 민지는 주변에 의자가 있는지 살폈다. 다행히 부엌 테이블 옆에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의자를 가져와 캐비닛 앞에 놓고 올라섰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그녀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병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각각의 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의학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중 하나는 디아제팜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클로펜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민지는 재빨리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넣고 의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부엌 테이블 아래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가정부 중 한 명이 들어왔다.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다행히 그녀는 테이블 쪽을 보지 않았고 물을 마신 후 바로 나갔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와 왔던 길로 돌아갔다. 저택 밖에서 민지는 자신이 본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 병들은 분명 의약품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박수진이 그것들을 김재욱의 음료에 몰래 넣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 카페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에게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때때로 카페 주인이 그녀가 잠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특히 그녀가 카페 앞을 청소하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었을 때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지가 카페에 들어서며 인사했다. 카페 주인 정씨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민지야 오랜만이구나. 오늘은 뭐가 필요하니?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중요한 걸 찾아봐야 해요. 민지가 부탁했다. 그래 30분만 써. 지금은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정씨가 대답했다. 민지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컴퓨터로 가서 앉았다. 검색창에 디아제팜과 바클로펜을 입력했다. 결과를 읽으며 그녀의 눈이 커졌다. 디아제팜은 항불안제로 근육 이완과 진정 효과가 있었다. 바클로펜은 근육 이완제로 주로 근육 경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두 약물 모두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피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민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다. 이 약물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약물들이 척수 손상 환자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정보였다. 그녀가 그를 아프게 유지하고 있어. 민지는 갑자기 깨달았다. 하지만 왜? 그녀는 곧 그 답을 이해했다. 김재욱은 부자였다.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리고 박수진은 그의 약혼녀였다. 만약 그들이 결혼한다면, 그리고 김재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민지는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김재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단지 거리의 작은 소녀였고 그는 강력한 재벌이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그날 밤 김재욱은 자신의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날 있었던 화상회의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흐릿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회의에 참석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내 미래인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영원히 이 휠체어에 갇혀 내 머리조차 내 것이 아닌 채로? 그때 그는 창문 너머로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다. 정원의 관목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그 소녀였다. 어제 그와 이야기했던 소녀. 김재욱은 창문을 향해 휠체어를 밀었다. 그는 손을 들어 소녀에게 인사했다. 민지는 주저하다가 그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김재욱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는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박수진은 자신의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속삭였다. 뭐 하는 거야? 민지는 김재욱의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고 그런 다음 담을 타고 올라가 창문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다. 그녀의 날렵함은 놀라웠다. 조심해. 김재욱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나뭇가지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여 창문 가까이에 왔다. 그녀는 김재욱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김재욱이 물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하루 종일 연습해왔다. 그 녹색 주스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약혼녀가 당신이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김재욱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녀가 당신의 음료에 약을 타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다. 디아제팜이랑 바클로펜이라는 약이에요. 근육 이완제예요. 그래서 당신이 항상 피곤하고 약한 거예요. 김재욱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지는 날 사랑해. 그녀는 내 간병인이야. 제발 믿어주세요. 민지가 간절히 부탁했다. 그녀가 당신의 녹즙에 그 약들을 넣는 걸 봤어요. 매일 아침요. 그리고 그 약들은 당신의 회복을 방해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수진이 오고 있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려 재빨리 물러났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제발 그 녹즙 마시지 마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인 후 나뭇가지를 따라 재빨리 움직여 정원으로 내려갔다. 김재욱은 소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 이야기는 너무 황당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상하게도 이치에 맞았다. 그의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유, 그가 항상 녹즙을 마신 후에 더 나빠지는 이유, 그의 기억과 명료함이 흐려지는 이유. 여보,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수진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김재욱은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아무도 없어. 그냥 밖을 보고 있었어. 박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아마 텔레비전이었을 거야. 김재욱이 대답했다.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약이 담긴 유리잔을 건넸다. 김재욱은 잔을 바라보았다. 이 약들도 그를 해치는 것일까? 민지의 말이 사실일까? 고마워. 그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마셔요. 박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톤이 있었다. 김재욱은 망설였다. 그는 갑자기 매우 경계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민지의 주장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잔을 입에 가져갔지만 실제로 마시는 척만 했다. 좋아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박수진이 말했다. 그녀가 방을 나간 후 김재욱은 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민지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로 속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김재욱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5년 동안 속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상태가 사실은 회복 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그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는 그 녹즙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에 깊게 관찰할 것이다. 만약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내일 그는 중얼거렸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김재욱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그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다. 어쩌면 그것은 전날 밤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5년 동안 그는 그것들이 쓸모없는 살던거리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신의 종아리를 만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각이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는 속삭였다. 의사들은 그의 척수 손상이 완전하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아니면 더 나쁘게는 만약 그들이 박수진에게 매수되었다면? 김재욱의 생각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박수진이 평소처럼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트레이에는 아침, 식사와 그 익숙한 녹색 음료가 있었다. 오빠 벌써 일어나셨네요. 그녀가 놀란 듯이 말했다. 잘 주무셨어요? 김재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꽤 괜찮게 잤어. 박수진은 트레이를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영양소를 넣었어요. 오빠의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해요. 김재욱은 녹즙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평소보다 더 진한 녹색이었다. 그는 민지의 경고를 기억했다. 그 녹색 주스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약혼녀가 당신이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배가 안 좋아. 그가 말했다. 아침은 조금 이따 먹을게. 박수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김재욱은 그녀의 눈에서 불안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오빠 녹즙은 지금 마셔야 해요. 신선할 때 효과가 가장 좋아요. 나중에 마실게. 김재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녹즙과 김재욱 사이를 오갔다. 그래도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의사가 처방한 거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물약이 담긴 작은 잔을 건넸다. 김재욱은 그것도 거부하고 싶었지만 너무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말았어. 그는 잔을 받아들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셨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약을 혀 아래에 숨겼다. 좋아요. 박수진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오늘 일정을 확인할게요. 10시에 최 비서가 서류 몇 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사가 와요.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제 혼자 있고 싶어. 박수진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녀가 방을 나간 후 김재욱은 즉시 혀 아래에 숨겼던 약을 휴지에 뱉었다.
그는 녹즙도 화장실 병이에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놀랍게도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명료함을 느꼈다. 그의 머리는 맑았고 그는 심지어 다리에서 더 많은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민지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일까? 그날 오전 그는 최 비서와 함께 회사 업무를 처리했다. 평소와 달리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 최 비서도 그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 같아. 오늘은 머리가 맑아. 한편 민지는 저택 근처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욱이 자신의 조언을 따랐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녀는 정원 담장 근처에 숨어 있다가 박수진이 저택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뒷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재빨리 김재욱의 방을 찾아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대저택의 넓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가정부와 마주쳤다. 너 누구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가정부가 놀라서 물었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저는 김재욱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가정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장님이 거리에 아이를 불렀다고? 믿을 수 없는데. 진짜예요. 어제 정원에서 저를 보셨고 오늘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민지가 간절히 말했다. 가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하지만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리고 거짓말이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민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부는 그녀를 김재욱의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두드린 후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김재욱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 있었다. 그는 민지를 보고 놀랐지만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아, 네가 왔구나. 그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씨. 이 아이는 제가 어제 만났던 아이예요. 잠시 대화할 것이 있어요. 가정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재욱이 민지에게 말했다. 미친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을 따랐나요? 녹즙을 마시지 않았나요?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도 가능한 한 피했어. 그런데 내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느낌이 어때요? 민지가 물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김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훨씬 더 맑아. 기억력도 좋아졌고 집중력도 향상된 것 같아. 그리고 다리에서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제 말이 맞아요. 그녀가 당신을 아프게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김재욱이 물었다. 수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녀는 내 사고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돌보았어. 민지는 김재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그녀가 당신의 돈을 원해요. 당신이 약해지고 의존적이 되면 그녀는 당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예요. 김재욱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게 말이 돼? 그녀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해? 민지는 확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거리에서 자랐어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해요. 김재욱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박수진과의 관계를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사고 전에 6개월 동안 데이트했었다. 그녀는 유명한 모델이었고 그들은 화려한 파티에서 만났다. 그녀는 항상 그의 재산에 감탄했고 그의 고급 생활 방식을 즐겼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그를 해치려 한다는 의미일까? 증거가 필요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너의 말을 믿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 녹즙 샘플을 가져가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재욱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수진이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우리는 더 교묘하게 접근해야 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빨리 숨어. 김재욱이 속삭였다. 민지는
재빨리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박수진이 들어왔다. 오빠 점심시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침을 안 드셨으니 배고프실 거예요. 김재욱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배가 정말 고프네. 박수진은 그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녹즙은 어떻게 됐어요? 마셨어요? 아, 미안해. 깜빡했어. 김재욱이 대답했다. 나중에 마실게. 박수진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것은 아주 순간적인 변화였지만 김재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빠, 그 녹즙은 오빠의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꼭 마셔야 해요. 물론이지. 김재욱이 대답했다. 점심 후에 마실게. 박수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점심 준비됐어요. 정원에서 먹을까요? 좋은 생각이야. 김재욱이 대답했다. 박수진이 그의 휠체어를 밀어 방을 나가자 민지는 침대 밑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그날 오후 김재욱은 물리치료사와 함께 일상적인 세션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감각을 느꼈고 심지어 발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도 있었다. 와, 김 선생님, 오늘은 정말 진전이 있네요. 물리치료사가 놀라서 말했다. 김재욱은 자신의 발가락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믿을 수 없네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물리치료사가 설명했다. 신경이 새로운 경로를 찾거나 손상된 부위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김재욱은 흥분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만약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진전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걷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리치료 세션이 끝난 후 김재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지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안전하게 나갔을 것이다. 창가로 휠체어를 밀면서 그는 정원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창문 바로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는 가정부를 불러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쪽지에는 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계속 녹즙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약도요. 증거를 찾을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김재욱은 쪽지를 재빨리 숨겼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했다. 민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평소보다 더 애정 어린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김재욱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한 달 후면 우리는 부부가 될 거예요. 오빠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돼요. 김재욱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그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것을 보았다. 욕망, 탐욕, 그리고 무언가 더 어두운 것. 나도 그래. 그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내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박수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와이어 오빠는 최고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 김재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상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박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변했다. 물론이죠. 오빠가 원한다면 새로운 의사를 찾아볼게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고마워. 김재욱이 말했다. 박수진이 방을 나간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반응은 그의 의심을 더욱 강화했다. 그녀는 분명히 그가 다른 의사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왜? 만약 그녀가 정말 그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녀는 모든 가능한 의학적 의견을 듣기를 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김재욱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그는 민지의 말이 사실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걷는 기회,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기회. 그러나 그는 또한 박수진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녀가 5년 동안 그를 속이고 해쳤다면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심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민지도 보호해야 했다. 그 작은 소녀는 이미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 내일, 그는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다. 내일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계획할 거야.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박수진은 그의 방문 밖에 서서 그의 중얼거림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누가 내 계획을 방해하는 거지? 그녀는 속삭였다.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저택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소나귀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수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밤새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작은 거리에 소녀가 담을 넘어 저택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김재욱의 방에서 나오는 장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작은 쥐새끼가 내 계획을 망치려고 하다니. 그녀는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계획은 너무 완벽했고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이제 와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박수진은 평소와 같이 김재욱의 녹즙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을 2배로 늘렸다. 만약 김재욱이 정말로 약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는 더 강한 약효를 느낄 것이다. 그녀는 또한 저택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오늘부터 모든 출입구를 철저히 감시하세요. 특히 담 근처요. 저택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 특히 어린 소녀를 발견하면 즉시 저에게 알리세요. 보안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여사님. 한편 민지는 어젯밤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저택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녀는 박수진의 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수진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노트북은 잠겨 있었지만 화면, 보기에는 흥미로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병원 로고와 진료 기록이라는 제목이 있는 문서였다. 민지는 김재욱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할 것이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아침 김재욱은 다시 한번 녹즙과 약을 거부했다. 박수진은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오빠, 이렇게 계속하면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그녀가 경고했다. 의사들이 특별히 처방한 거예요. 김재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어. 최근에 다리에서 더 많은 감각을 느끼고 있어. 물리치료사도 내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어. 박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건 놀라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소따. 아니,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야. 김재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 상태에 대해 두 번째 의견을 듣고 싶어 오늘 새로운 의사를 만나기로 예약했어.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누구와 상담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척수 전문의야. 최 비서가 예약을 도와줬어. 김재욱이 대답했다. 박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함께 가야 해요. 오빠의 의학 기록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김재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에는 혼자 가고 싶어. 최 비서가 나를 데려갈 거야. 박수진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빠르게 그것을 숨겼다.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적어도 가기 전에 약은 드세요. 오늘 복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김재욱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거짓말을 볼 수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그녀가 방을 나간 후 김재욱은 전화기를 들어 최 비서에게 전화했다. 최 비서, 오늘 오후 예약을 확인해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내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줘. 오늘 당장. 혈액 검사요? 최 비서가 놀라서 물었다. 특정 약물 검사를 포함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김재욱이 대답했다. 한편 민지는 저택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보안이 강화된 것을 알아차렸다. 더 많은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었고 그들은 특히 담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이건 좋지 않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어. 그녀는 김재욱에게 연락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갑자기 그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김재욱의 비서. 그녀는 그가 매일 아침 저택에 오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지는 저택 앞에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최 비서가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보안 게이트에서 차를 멈추었고 민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차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렸다. 최 비서는 놀라서 창문을 내렸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김재욱, 사장님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민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제발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초의 비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누구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그에게 전해주세요. 민지는 작은 종이를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박수진 씨에게요. 초의 비서는 망설였지만 소녀의 절박한 표정에 종이를 받아들였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장난이라면. 장난이 아니에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께 그의 약혼녀가 노트북에 그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비밀번호를 찾아야 해요. 최 비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하지만 민지는 이미 달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김재욱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초의 비서는 혼란스러웠지만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는 항상 김재욱에게 충성했고 만약 그의 상사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 저택 안에서 박수진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욱이 녹즙과 약을 거부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의사를 만나려고 했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김재욱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조작한 기록들. 실제로 김재욱의 척수 손상은 완전하지 않았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겼고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진단을 하도록 했다. 너무 많은 것을 걸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 그녀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만약 김재욱이 다른 의사에게 가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의 신뢰, 결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재산. 갑자기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한편 최 비서는 김재욱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소녀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진실일까? 박수진이 정말로 김재욱을 해치려고 하는 걸까? 그는 김재욱의 방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김재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초의 비서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사장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재욱은 관심을 보였다. 무슨 일이야? 저택 앞에서 한 소녀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초의 비서는 종이를 건넸다. 김재욱은 종이를 펼쳐 읽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민지, 사장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최 비서가 물었다. 김재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최 비서를 신뢰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최 비서,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충성합니까? 최 비서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사장님.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앉아서 들어보세요. 당신이 믿기 힘들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는 최 비서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지의 경고, 녹즙에 있는 약물 그의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박수진이 그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초의 비서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정말 끔찍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혈액 검사를 원하는 거야, 김재욱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박수진의 노트북을 확인해야 해. 그녀가 내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노트북에 접근하죠? 최 비서가 물었다. 김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오늘 오후에 미용실에 갈 예정이야. 그 시간에 우리가 그녀의 방을 수색할 수 있을 거야.
초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초의 비서는 오후에 김재욱을 병원에 데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혈액 검사를 받고 새로운 의사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둘러 돌아와 박수진의 노트북을 조사할 것이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박수진은 미용실에 갔고 김재욱은 최 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그는 혈액 검사를 받았고 새로운 의사를 만났다. 김 선생님, 제가 검토한 MRI 결과에 따르면 귀하의 척수 손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사실 상당한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입니까?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물리치료와 치료를 받는다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재욱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것은 그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박수진이 그를 속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가 물었다. 24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제가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재욱은 감사를 표하고 최 비서와 함께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박수진이 돌아오기 전에 그녀의 노트북을 조사해야 했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들은 즉시 박수진의 방으로 향했다. 노트북은 그녀의 책상 위에 있었다. 최 비서는 그것을 열었지만 예상대로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비밀번호가 뭘까요? 최 비서가 물었다. 김재욱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생일을 시도해봐. 최 비서는 박수진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접근이 거부되었다. 우리 만난 날짜는 김재욱이 제안했다. 그것도 실패했다. 사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박수진 씨가 곧 돌아올 거예요. 최 비서가 초조하게 말했다. 갑자기 김재욱의 마음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내 사고 날짜를 시도해봐. 히아츠 2051로 최 비서는 그 날짜를 입력했다. 놀랍게도 노트북이 열렸다리오 들어갔습니다. 최 비서가 외쳤다. 그들은 재빨리 파일들을 살펴보았다. 곧 그들은 김재욱 의료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이메일이 있었다. 의사들과의 대화, 약물 정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작된 의료 기록들. 이럴 수가. 김재욱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내 상태를 더 심각하게 보이도록 했어. 초의 비서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 폴더에는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박수진의 상세한 계획을 담고 있었다. 김재욱과 결혼한 후 그의 상태를 점점 악화시켜 결국 그가 그녀의 통제하에 있도록 하는 계획,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 그녀가 나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김재욱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그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박수진이 돌아온 것이었다. 서둘러요. 김재욱이 속삭였다. 초의 비서는 가능한 한 많은 파일을 복사하려고 했다. 마침내 그는 USB를 뽑고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다. 이제 내 방으로 가자. 김재욱이 말했다. 그들은 재빨리 박수진의 방을 나와 김재욱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간신히 도착했을 때 박수진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최 비서가 물었다. 김재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증거가 있어. 이제 경찰에 연락할 시간이야. 초의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꺼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박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재욱과 최 비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박수진은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박수진은 문간에 서서 김재욱과 최 비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어조로. 김재욱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초의 비서와 회사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박수진은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요? 미용실에서 오빠 생각이 나서 일찍 돌아왔어요.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김재욱이 대답했다. 새로운 의사가 내 상태를 검토했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박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김재욱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흥미로운 의견을 들었어. 내 척수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대. 박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정말요?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모두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너무 희망을 갖지 마세요, 오빠. 실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김재욱이 대답했다. 하지만 난 최근에 다리에서 더 많은 감각을 느끼고 있어. 심지어 발가락도 약간 움직일 수 있어. 박수진은 놀란 척했다. 정말요? 그건 놀라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최 비서는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다. 그는 주머니에 있는 USB를 만지작거렸다. 모든 증거가 그 작은 장치에 담겨 있었다. 초의 비서, 이제 가셔도 돼요. 박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저와 재욱 오빠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해요. 초의 비서는 김재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괜찮아, 최 비서. 김재욱이 말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네,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방을 나가려고 할 때 박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시만요, 최 비서. 혹시 뭔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초의 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요. 박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주머니를 향하고 있었다. 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휴대폰입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박수진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마지못해 놓아주었다. 그래요, 내일 봐요. 최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김재욱과 박수진은 단둘이 남겨졌다. 그래서 박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김재욱은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꽤 피곤한 하루였어. 그가 대답했다. 병원에 가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가 돼. 박수진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풀어드릴게요. 오늘 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약혼 기념일이니까요. 김재욱은 움찔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오늘은 그들이 약혼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 맞아. 그가 말했다. 미안해, 잊고 있었어. 괜찮아요. 박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가 요즘 많은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이제 준비해요. 정원에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김재욱은 망설였다. 그는 박수진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했다. 특히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난 후에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최 비서가 경찰에 연락할 때까지는. 좋아.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정원에서 만나자. 박수진은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재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의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마도 침대 옆 테이블에 있을 것이다. 그는 휠체어를 그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거기에 없었다. 김재욱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박수진이 그의 휴대폰을 가져갔을 것이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그는 정말로 고립되었다. 한편 최 비서는 서둘러 저택을 나와 그의 차로 향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김재욱을 저택에 남겨두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는 경찰에 연락해야 했다. 그가 차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한 작은 형체가 그에게 달려왔다. 그것은 민지였다. 아저씨, 그녀가 불렀다. 김재욱 사장님은 어디 있어요? 그가 괜찮아요? 초의 비서는 놀랐다. 너는 그 소녀구나. 메시지를 보낸.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제 말을 사장님에게 전했나요? 그가 믿었나요? 응, 그랬어. 최 비서가 대답했다. 우리는 증거도 찾았어. 박수진이 정말로 그를 해치고 있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연락할 거야. 최 비서가 말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그런데 왜 사장님을 저택에 혼자 두고 왔어요? 민지가 물었다. 그는 위험해요. 박수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초의 비서는 불안하게 저택을 바라보았다. 내가 거기 있으면 더 의심스러워할 거야. 박수진은 이미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더 빨리 행동해야 해요. 그녀가 계획을 앞당길 수 있어요. 초의 비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좋아, 너는 여기 있어. 내가 경찰에 전화할게. 그가 전화기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저택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경보 소리였다. 뭐지? 최 비서가 물었다. 화재, 경보예요가 민지가 외쳤다. 그들은 저택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건물 한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직원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김재욱 사장님, 최 비서가 외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저택을 향해 달려갔다. 민지도 그를 따라 달렸다. 저도 갈게요. 그들이 저택에 접근하자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재욱 사장님이 안에 있어요. 최 비서가 항의했다. 걱정 마세요. 박 여사님이 이미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다. 그들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최 비서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화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수진의 계획이었다. 뒷문이 어디예요? 민지가 물었다. 저쪽이야. 최 비서가 가리켰다. 가자. 그들은 저택을 돌아 뒷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박수진이 김재욱의 휠체어를 채 싣는 것을 보았다. 김재욱은 의식이 없어 보였다. 이봐요, 최 비서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박수진은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있었다. 최 비서,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김재욱 사장님을 내려놓으세요. 최 비서가 요구했다. 박수진은 웃었다. 아니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아주 긴 여행을. 당신은 그를 해치려고 했어요. 민지가 외쳤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박수진은 민지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너였구나. 그 작은 쥐새끼. 네가 내 계획을 망쳤어. 당신의 계획은 끝났어요. 최 비서가 말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김재욱 사장님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 그의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 모든 것.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주사기였다. 뒤로 물러서세요. 그녀가 경고했다. 아니면 그에게 이것을 주입할 거예요. 초의 비서와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 주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진정해요, 박수진 씨. 최 비서가 말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몰라요, 박수진이 외쳤다. 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5년의 내 인생을. 난 그의 재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요. 민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당신은 그를 속였어요. 그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 박수진이 비웃었다. 사랑은 약자들을 위한 거야. 난 권력과 돈을 원했어. 그리고 거의 손에 넣었지. 그때 김재욱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수진, 뭐 하는 거야? 박수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벌써 깨어났지. 내가 준 약은 난 그 약을 마시지 않았어. 김재욱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챘어. 박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나 그럴까? 김재욱이 말했다. 최 비서 USB. 최 비서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수진은 USB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뭐죠? 당신의 노트북에서 가져온 모든 파일이야. 김재욱이 대답했다. 당신의 계획, 조작된 의료 기록, 약물 목록, 모든 것.
박수진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어떻게? 우리는 당신이 미용실에 간 사이에 당신의 방을 수색했어. 김재욱이 설명했다. 당신은 항상 내 사고 날짜를 비밀번호로 사용했지. 아이러니하지 않아? 내 인생을 망친 날이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열쇠였다니. 박수진은 몸을 떨었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휠체어에 묶여 있어요. 난 당신의 삶을 망쳤어요.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당신은 실패했어. 의사가 말했어. 내 척수 손상은 완전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박수진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만해요, 박수진 씨. 최 비서가 말했다. 이미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들이 곧 여기 올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박수진은 완전히 무너진 듯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난 그냥 더 나은 삶을 원했어. 그녀가 흐느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 김재욱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이 여자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초의 비서, 이제 정말 경찰에 연락해. 그가 말했다. 초의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꺼냈다. 그가 전화를 걸고 있을 때 민지는 김재욱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괜찮아. 내 덕분에. 민지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전 그냥 뭔가 이상한 것을 받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넌 내 목숨을 구했어. 김재욱이 진지하게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사이렌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하고 있었다. 화재는 이제 거의 진압되었다. 그것은 실제 화재가 아니라 박수진이 일부러 일으킨 작은 화재였다. 이제 다 끝났어. 김재욱이 말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경찰이 도착하자 최 비서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USB를 증거로 제출했고 김재욱은 자신의 진술을 했다. 박수진은 체포되었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것 같았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다행히도 저택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재욱은 병원에서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의 혈액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모두 근육 이완제와 진정제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MRI를 다시 검토했다. 김 선생님, 귀하의 척수 손상은 생각보다 훨씬 덜 심각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실제로 적절한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김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귀하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몇 년 전에 회복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이 그 과정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5년이라는 시간을 잃었다. 5년 동안 그는 불필요하게 휠체어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민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욱이 검사를 받는 동안 거기에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김재욱이 방에서 나오자. 김재욱은 밝게 미소 지었다. 의사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대. 민지는 기쁨으로 뛰어올랐다. 와, 정말 대단해요. 근데 김재욱은 웃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내 덕분이야, 민지야. 네가 없었다면 난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민지는 쑥스럽게 발을 굴렀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큰일이야. 김재욱이 진지하게 말했다. 넌 내 인생을 구했어. 그리고 이제 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민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넌 어디에 살고 있니? 김재욱이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특별히 어디라고 할 수 없어요. 때때로 쉼터에서 자고 때로는 거리에서 자요.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녀가 고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넌 나와 함께 살 거야.
내 집에서. 그리고 난 네가 학교에 다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거야.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왜요? 왜냐하면 넌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김재욱이 대답했다. 그리고 난 내게 빚을 졌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친절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도울 거야. 난 회복하는 동안 네 도움이 필요할 거고, 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 김재욱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박수진의 독에 중독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맑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걷는 미래, 자유로운 미래. 그리고 민지는 처음으로 안전한 집에서 자신만의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저택 밖에서 별들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서울에 찾아왔고 벚꽃이 도시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김재욱의 저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원은 다양한 색의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재욱은 테라스에 앉아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짧은 거리를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재욱 아저씨 보세요. 민지가 학교 가방을 들고 정원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지야. 김재욱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지는 그에게 시험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학 시험이었고 그녀는 100점을 받았다. 제가 반에서 1등이었어요. 김재욱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단하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는 지난 6개월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이제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녀의 성적은 우수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똑똑함과 결단력은 그녀가 빠르게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 물리치료는 어땠어요? 민지가 김재욱 옆에 앉으며 물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 오늘은 워커 없이 10걸음을 걸었어. 민지의 눈이 빛났다. 오와, 그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 의사도 내 진전에 놀라워했어. 김재욱이 말했다. 그는 내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했어. 민지는 기쁘게 웃었다. 그녀는 김재욱의 회복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켜보았다. 그의 첫 번째 물리치료 세션부터 그가 처음으로 발가락을 움직였을 때, 그가 처음으로 도움을 받아 일어섰을 때까지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며. 초회 비서 아저씨가 곧 올 거래요. 민지가 말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대요.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박수진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야.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녀가 감옥에 갈까요? 아마도. 김재욱이 대답했다. 증거는 압도적이야. 그녀는 나에게 약물을 투여했고 의료 기록을 조작했어.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려고 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수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그 여자가 김재욱에게 한 일 때문에 그녀를 미워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사람들이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더 이상은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녀는 연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었지. 하지만 이제 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 그리고 난 그녀를 사랑할 수 없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대답에 안도했다. 그녀는 김재욱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최 비서가 정원으로 걸어오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사장님, 그가 인사했다. 민지야, 최 비서 무슨 소식이야? 김재욱이 물었다. 최 비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수진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박수진이 그에게 한 일에 대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슬펐다.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을지라도.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재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늦었지만 민지는 김재욱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가 이 순간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최 비서가 말을 이었다. 박수진의 공범인 의사들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불법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해. 침묵이 잠시 내려앉았다. 그들 모두 지난 6개월 동안의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사장님, 민지의 입양 절차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그의 표정이 밝아지며 김재욱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소식이지?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최 비서가 기쁘게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민지의 법적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김재욱은 밝게 미소 지었다. 정말이야 민지야. 이제 넌 공식적으로 내 가족이야. 민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김재욱을 껴안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갖기를 꿈꾸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재욱 아저씨. 그녀가 속삭였다. 김재욱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민지야. 네가 내 인생을 구했어. 내가 감사해야지. 초의 비서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김재욱이 이전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박수진과의 관계는 항상 어딘가 불편하고 긴장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 김재욱은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럼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네요. 최 비서가 제안했다. 김재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자. 민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뛰어올랐다. 피자와 아이스크림이요. 김재욱과 최 비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민지의 단순하고 순수한 기쁨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그럼 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하자. 김재욱이 동의했다. 초의 비서는 곧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떠났고 김재욱과 민지는 테라스에 남았다. 재욱 아저씨, 민지가 조용히 불렀다. 응, 민지야? 김재욱이 대답했다. 제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평생 동안 아이를 갖는 것을 꿈꾸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놀라운 소녀의 아버지가 되었다. 물론이지 민지야. 난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할 거야. 민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그 단어는 김재욱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다. 우리가 함께 테이블을 세팅할 수 있을 거야. 김재욱이 제안했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민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녀는 흥분해서 집 안으로 달려갔다. 김재욱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6개월 전 그는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그의 약혼녀에게 속고 있었다. 그는 우울하고 무기력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걷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희망과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작은 소녀 덕분이었다. 한 용기 있는 소녀가 그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녹색 주스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약혼녀가 당신이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김재욱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민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사실은 민지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는 워커를 사용하지 않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는 세면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테라스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10걸음,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가 휠체어에 다시 앉았을 때 그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테라스로 돌아왔다. 아빠, 플레이리스트 다 만들었어요.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들려줘. 민지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놓고 음악을 재생했다. 그것은 밝고 경쾌한 K-팝 노래였다. 그녀는 춤을 추기 시작했고 김재욱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완벽해. 그가 대답했다. 오늘 밤 파티에 딱 맞는 음악이야. 민지는 기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김재욱의 휠체어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언젠가 우리가 함께 춤을 출 수 있을까요? 김재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민지야. 내가 약속할게. 언젠가 우리는 함께 춤을 출 거야. 민지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재욱의 의지와 결단력을 보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최 비서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김재욱의 회복과 민지의 입양을 축하했다. 파티 중간에 김재욱이 말했다. 모두의 주목을 부탁합니다. 방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민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야, 넌 내 인생을 구했어. 넌 내게 진실을 말해주었고 네 덕분에 난 자유를 되찾았어. 그리고 이제 난 내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사랑, 지원, 그리고 가족.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너무 감동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민지로 바꾸고 싶어. 김재욱이 계속했다.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이민지. 민지는 흐느끼며 김재욱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여 박수를 쳤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김재욱은 민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방은 이제 그녀만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밝은 색상, 책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좋은 하루였어? 김재욱이 그녀가 침대에 누울 때 물었다. 민지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내 딸. 잘 자요, 아빠. 민지가 대답했다. 김재욱은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는 침대로 가서 누웠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강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까지 그는 그가 가진 것에 감사할 것이다. 그의 건강,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자유. 그날 밤 김재욱은 꿈을 꾸었다. 그는 민지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5년 후 서울의 봄은 여느 때와 같이 아름다웠다. 벚꽃이 한강 주변을 장식하고 사람들은 따뜻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자가 17세 소녀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김재욱은 이제 50세였지만 그는 5년 전보다 더 젊고 활기차 보였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그의 옆에 있는 소녀는 이제 17세가 된 이민지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아빠, 오늘 발표 준비됐어요? 민지가 물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모든 것이 준비됐어. 조금 긴장되지만 좋은 일이니까. 그들은 김재욱 재단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었다.
이 재단은 척수 손상 환자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불법 의료 행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김재욱이 설립한 것이었다. 그의 경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주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아빠. 당신은 항상 훌륭한 연설을 해요. 민지가 격려했다. 김재욱은 그의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 김재욱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지야. 김재욱이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민지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었어요. 당신이 진짜 영웅이에요, 아빠. 당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들은 대형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다. 건물 앞에는 김재욱 재단 공식 개소식기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초의 비서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김재욱의 오른팔이었고 이제는 재단의 이사로도 일하고 있었다. 사장님,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다. 언론사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 행사는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최 비서. 그리고 이제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재욱이라고 불러.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잖아. 초의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재욱 씨. 그들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대형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들, 재활 전문가들,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무대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재단의 로고와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이라는 슬로건이 표시되어 있었다. 김재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5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그의 약혼녀에게 속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 서 있었다.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준비됐어요, 아빠. 민지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응, 준비됐어. 행사 진행자가 김재욱을 무대로 초대했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재욱은 민지에게 윙크를 하고 무대 위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회복의 증거였다. 그의 의지와 결단력의 증거. 그는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조정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재욱입니다. 5년 전 저는 휠체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두 발로 서서. 청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재욱이 계속했다. 그것은 배신과 기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뢰했던 사람이 저를 속이고 저의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저를 약하게 만들고 의존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는 또한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졌고 그 덕분에 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제 딸이 되었습니다. 이민지, 일어나서 인사해 볼래? 민지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박수를 쳤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재욱이 말을 이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김재욱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척수 손상 환자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불법 의료 행위의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의료진과 협력하여 최신 재활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 지원도 제공하여 불법 의료 행위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청중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제 경험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재단을 통해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거기에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었다. 그것은 최첨단 재활센터였고 이미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 센터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이런 센터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구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척수 손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에. 김재욱은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는 많은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딸 민지에게 그녀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최 비서에게 그의 충성과 지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치료해 주신 모든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다. 함께라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러웠다. 행사가 끝난 후 김재욱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재활센터의 환자들, 의사들, 기부자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김재욱은 민지와 함께 건물을 나왔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민지가 말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이건 모두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박수진의 거짓말에 속아 있었을 거야. 민지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당신은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김재욱은 그의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되었고 그녀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오늘은 긴 하루였어. 그들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김재욱은 이제 다시 운전할 수 있었다. 그의 차는 특별히 개조되어 있었지만 그는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그날의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아빠, 내일 박수진 씨를 만나러 가실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녀가 면회를 요청했어. 그녀는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어. 박수진은 그녀의 15년형 중 5년을 채웠다. 그녀는 모범 수감자였고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왜 그녀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가 당신에게 한 일 후에. 김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용서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난 과거를 놓아줄 필요가 있어.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의 동정심, 그의 강인함,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당신과 함께 갈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네가 제안해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김재욱은 교도소로 향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박수진을 만날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그는 박수진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그녀의 눈은 이전의 교만함을 잃었다. 그녀는 단순하고 검소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재욱 씨, 그녀가 그를 보자 말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욱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박수진은 그가 지팡이 없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당신
당신이 걷고 있어요. 김재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전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한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김재욱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박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당신의 재산과 권력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려웠어요. 당신이 회복되면 저를 떠날까 봐.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약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의존하도록. 처음에는 작은 속임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커졌고, 그리고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김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사람들은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해요. 당신은 저를 용서할 수 있나요? 박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김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 때문에. 저는 민지를 만났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은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박수진은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당신의 인생 5년을 빼앗았는데. 그래요, 그랬어요. 김재욱이 인정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경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는 재단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그래서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김재욱이 말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민지예요. 그 작은 소녀가 큰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졌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수진은 교도소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고, 김재욱은 그의 회복 과정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불편한 대화였지만 동시에 치유하는 대화이기도 했다. 마침내 면회 시간이 끝났다. 김재욱은 일어서서 떠날 준비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박수진이 물었다. 김재욱은 잠시 생각했다. 아마도. 하지만 지금은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해요. 박수진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세요. 재욱 씨.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수진 씨. 김재욱이 대답했다. 그는 면회실을 나와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는 진정으로 과거를 놓아주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민지였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김재욱이 대답했다. 실제로 아주 좋아. 내가 필요한 마침표를 찍었어. 다행이네요. 민지가 말했다. 집에 오면 제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요.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곧 집에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도시였다. 그가 한때 정복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정복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그의 삶의 배경으로 보았다. 그의 여정의 배경으로.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재욱과 민지의 이야기, 재생과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이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퍼져나갈 것이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고 꿈을 꾸었고 웃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피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 아빠,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김재욱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경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영웅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김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진정한 영웅은 너야, 민지야. 넌 그 어린 나이에 용기를 가졌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어. 민지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서로의 영웅이라고 하자. 어때요? 김재욱은 웃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들은 함께 그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일 뭐 할까? 김재욱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영화 보러 갈까요? 새로운 영화가 개봉했어요. 좋아. 김재욱이 대답했다. 영화 후에는 공원에서 산책하자. 내가 새로운 걷기 연습을 해야 해. 민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빠. 그럼 내일 봐요. 그녀는 일어서서 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한 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김재욱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고 그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밤이었다.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밤. 감사합니다. 그는 속삭였다. 별들을 향해, 운명을 향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모든 것을 향해.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Fime Day Historia.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김재욱과 이민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